네, 7월 6일 화요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전하고 오늘 처음이시죠? 아,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뭐 축하까지야. 네. 근데 왜 여의도 이렇게 밥값이 비싸요? 아, 임대료도 비싸고요, 밥값도 비싸고 다 비쌉니다. 아, 이 동네 이거 네. 아주 비싼 동네인데, 네네. 하여튼 그만큼 또 이곳에 이제 금융이 있으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렇게 식당에서 듣는 얘기도 보통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분위기는 참 금융하기 좋은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한데 네. 다들 보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아주 좀 답답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뭐 지수는 오르는데 수익이 계속 안 나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전고 최고점 뭐 찍었다면서요? 뭐 코스피 최고점 찍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지만 뭐 네. 와닿지가 않으니까. 네네네. 자, 일단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조금 저가 매수에 좀 들어오긴 했는데요. 뭐 제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라서 뭐 크게 지금 박스권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추세적인 하락이나 이런 리스크는 없기 때문에 상단은 막혀 있고 하단은 막혀 있기 때문에 계속 박스권의 종목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이 이제 뭐 제가 2주 전에 나와서 드린 이후로 바이오가 좀 강하게 저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성장 모멘텀 이런 것보다는 가격 메리트입니다. 연초 대비 어떤 게 싸냐? 연초 대비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뭐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면 제가 뭐 일주일에 뭐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이 코스피 어떻게 하고 있나, 뭐 외국인이 뭐 달러 강세가 되면 안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안 들어온 적이 없고요. 네. 아예 안 들어. 예. 빠져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볼 때 뭐 조금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패시브 자금들이라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매도세가 조금 줄어들었죠. 예, 그래서 주간으로 봤을 때 거의 조 단위를 팔던 외국인이 줄어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이 이제 좀 줄어들었고 오히려 기관이 지수가 최고가로 가면서 계속 파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섹터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사는 섹터는 화학,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에 전기전자 약간 뭐 요 정도만 건설업, 뭐 이런 건설업만 지금 양매수로 좀 보이고 있고 이건 정책 모멘텀 때문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이제 뭐 금리가 오를 때 수혜가 보는 금융업이나 이런 것들 차익 실현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금리가 상승이 되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이런 거라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뭐 요거보다는 요거를 설명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요? 어떻게 코스닥이 연초 대비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냐. 사실 지나고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로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코스피의 상방은 막혀 있고 저희가 유동성이 회수는 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론가 갈 건데 언제 모멘텀이 생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다행히도 코스피는 이제 뭐 그래도 글로벌 증시하고 크게 그렇게 괴리가 많이 벌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연초 대비 마이너스에서 이제 쭉 올라와서 지금 절반 정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요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조금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제약바이오가 2주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저가 매수의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뉴스도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제약바이오 한 3일만 올라도 바로 기자분들이 제약바이오 지금 바닥 아니냐 막 이렇게 쓰시는데 옛날에는 보통 한 2주 정도 있다 나왔는데 요즘에는 기자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보가 하여튼 되게 빨라지고 네, 유통속도가 빨라졌죠. 그리고 네. 그 생명력도 좀 짧아졌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요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코스닥이 지금 회복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약바이오가 또 올라가다가 좀 약간 쉬면은 또 IT가 올라가는 뭐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 지수 수익률을 이제 매주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필라델피아 대만 지수가 다 여기에 있었거든요. S&P 500과 이제 다우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률이 주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의 변화가 없죠.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그러면 필라델피아랑 대만 지수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또 IT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또 IT에 대한 센티멘트가 좋은데 뭐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가 있겠습니다만 뭐 시장에서 뭐 1.2조에서 3조 정도 사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IT 쪽으로 약간 모멘텀이 좀 바뀌고 있다.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오른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항상 오르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엔비디아가 있고요. 엔비디아는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랑 좀 다른 쪽이거든요. 그거 요새 반도체 대장주로 등극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저는 이제 지금 시장이 이제 소프트웨어 위주의 IT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마이크론을 빼고서는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죠. 예를 들어서 어도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알고 있는 어크로벳 리더 하는 업체인데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특별한 주도주가 없고,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이제 섹터별로 키 맞추기 장세. 네, 그러니까 네. 문제는 근데 오르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잘못 추격 매수했다가는 네. 단기 매매로 하지 않으면은 그냥 물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눈치 보기 장세죠. 사실은 이렇게 가두리장에서 주도 섹터가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모멘텀으로 뉴스 나오는 그날 나오는 뉴스를 가지고 이제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뭐 외국인까지 전부 다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급등 급락이 이제 뉴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면이 나오고 있고, 이런 국면이 사실은 서로에게 좋은 국면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게 서로 이게 좀 안심이 안 되니까 항상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네, 맞습니다.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네. 예. 자, 그렇다면 차라리 이럴 때는 그 뭐라 그럴까 지수 추종을 하는 게 좀 낫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긴 하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종목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종목장입니다. 근데 종목을 저도 딱 보면은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조금만 나오면 이틀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개인 투자분들한테 아 여기 정말 좋습니다. 근데 보통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저도 이제 뭐 친인척이나 이런데 연락을 제가 얼마 전에 받았었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냐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괜찮죠. 예, 회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 네이버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망하면은 망할 리가 없죠. 한국에서. 그쵸. 장기적으로 좋은데 문제는 가격적으로 좋지 않죠. 왜냐하면 최근에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가장 선호드리는 전략은 가격 조정이 나온 업종이 뭘까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낙폭되어 있는 이제 지난 2주 전에 나와서 제약바이오를 이제 퀀트를 뽑은 것들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제 게임주나 이런 것들 보고 있는데 사실 제약바이오 게임주 다 제가 잘 모르는 제 나이대가 이제 그런 걸 잘하는 나이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경기 민감주나 아니면 좀 올드 패션한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쪽에 이제 뉴스가 나오면 예전에는 반응 안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겠죠. 뭐 펄어비스 예를 들어서 파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한 2년 동안 제 기억으로 3-4번 나왔거든요. 다 장중에 음봉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음봉이 날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투자분들이 예측을 하셨는데 음봉이 안 났습니다. 오히려 다음날 올랐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눌려있던 성장주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만큼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빠져있냐가 중요한 거죠.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뉴스 지금에서 어차피 실적 이거 바로 찍히지 않는 거 알고 있는데 가격이 빠져 있으면은 어느 정도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K 배터리 전략, 뭐 스텔란티스 EV 등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도 오늘도 뭐 분위기는 좋았어요. 몇 프로씩 오르고. 네. 아무래도 성장주에서는 이제 가장 우선되는 것이,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로 가장 좋은 건 사실 2차 전지이긴 합니다. 뭐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거는 오래셨던 방금 말씀하셨던 제약, 바이오, 게임 뭐 이런 거라면 뭐 2차 전지는 뭐 당연히 실적은 당연히 좋아야죠. 예, 그래서 그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멘텀이 좀 있긴 한데 사실 이거 가지고 2차 전지가 또 다시 한번 간다 이렇다기보다는 스텔란티스가 도대체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 생긴 거지? 라고 봤는데 글로벌로 봤을 때 이제 860만 대 정도 연에 파는 4위. 예, 4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저희가 PSA라고 하고 있는 업체랑 이제 피아트 크라이슬러 옆 두 업체가 1월 달에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하면서 이제 투자분들이 약간 모르고 있었죠. 예,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 회사가 이렇게 커지면서 시장 점유율이 한 9% 정도 되니까 이 회사의 전략도 결국엔 폭스바겐이나 뭐 어떤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배터리 대전. 네, 그럼요. 그러면서 배터리를 또 뭐 중국과
또 이제 저희 한국에 있는 3사랑 또 어떻게 보면 경쟁을 시키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혹시 저희가 수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제 나올 수 있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원래 전기차라던 회사가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 피아트 크라이슬러 뭐 이런 업체들은 뭐 수소차도 굉장히 비중이 낮았던 업체들 중에 그렇죠.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신성장 산업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연료 내연기관에서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를 이제 마지막으로 따져본 게 이제 폭스바겐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업체가 있으니까 이제 이 회사의 이제 뉴스들 같은 거가 증시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이슈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삼성 SDI가 좀 올랐는데, 제가 볼 때 뭐 사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빠져 있으면 이제 대형주를 사시면 될 것 같은데, 투자분들 제일 선호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뭐 일정 업체한테 수주를 받는 어떤 소재 업체들보다는 이제 다양한 업체한테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소재 업체들을 가장 좋아하시죠. 에코프로비엠, 뭐 LNF, 이거는 투자분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근데 SDI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가 나왔던 게, 이제 각형 배터리가 이제 어떤 중국 쪽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되면서 중국의 배터리를 선정 안 할 수 있다. 유럽에서도. 네. 그래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미중 무역 분쟁이 있으니까 중국 배터리가 가격이 굉장히 가격적으로 매력적인데, 이런 틈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각형 배터리가 좀 우위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 기사의 제목 헤드라인은 애플이라고 써져 있지만 사실 뭐 밑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삼성 SDI가 각형 배터리를 하고, 거기에 저희가 알고 있는 하이니켈 함량이 88% 이상인 젠5가 이제 폭스바겐에 들어간다, 이 얘기였어요. 약간 제목은 애플인데 내용은 폭스바겐이었는데, 어쨌든 주가는 반영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관련된 상신 EDP나 뭐 신흥 SEC 이런 업체들이 이제 오늘 주가 상승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결국엔 뉴스 보고 그냥 크게 연동이 되지 않지만 주가가 움직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요즘 이제 분위기가 증권가에서 이 배터리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네.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고, 그 SK 이노베이션, 물적 분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흐름이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기차 완성업체인 현대차,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삼성전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소외돼가는 느낌? 그렇죠. 지수가 지금 3,300인데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 현대차, 한국전력이 안 오릅니다. 그럼 이거 누가 올렸냐? 그 밑에 있는 업체들이 시총을 다 올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수출주 5월, 6월 수출 데이터 나와도 외국인이 안 들어오면 가능성이 크지 않다. 뭐 지금은 이제 저가 트레이딩으로 뭐 5%, 10%짜리의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그때 말씀드린 거에서 외국인이 글로벌로 봤을 때 어떤 유럽 시장에, 그러니까 뭐 어제도 이제 미국 시장이 안 흘렸지만 유럽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올랐거든요. 결국에 리오프닝 관련주 이미 저희가 스터디 다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경기 재개면은 그 여행, 콘택트 경제, 예, 여행, 항공, 호텔 이런 것들이 또 올랐습니다. 근데 유럽 지금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뉴스가 나왔던 게, 델타 변이에 일단 뭐 제가 뒤에서 한번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사망률이 적다라는 게 이제 뭐 확산은 되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랑 좀 비교해 보시면은 그때는 저희가 엄청 놀랬거든요. 그렇죠. 병원에 가도 뭐 없었어요.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코로나 제가 걸렸어요라고 하면은 뭐 그거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진 않습니다. 어떤 나라든. 하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죽을 거라는 생각은 안 나죠. 잘. 죽지는 않죠. 이제 걸리면 좀 꺼림직한데 죽지는 않는, 뭐 코로나 걸리면 이제 해외 여행을 못 간다는 단점이 좀 있긴 근데 합니다. 작년만 해도 걸리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뭐 저희가 델타 변이가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났지만, 진단 키트를 보시면은 예전 전고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고점 결국 못 가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다시 컨택주로 갈 수 있다. 이제 컨택 관련돼서는 지금 좀 많이 쉬었습니다. 뭐 사실은 2, 3주 쉬었는데도 제가 많이 쉬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그냥 단기 시황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제동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가 메리트가 이제 가격적 조정이 나왔거든요. 가격적으로. 그래서 지금이 이제 매수 관심권에 이제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택트 경제 관련주들. 네네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것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의 매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뭐 수출 실적이 좋아도 외국인 매수가 쉽게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절대적인 금액의 성장률이 작년에 기고는 낮지만 19년도랑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사실 YOY로 기사를 쓰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도 19년도의 절대 금액하고 비교를 많이 하세요. 뭐 리포트들을 보시면은 수출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9년도 대비해서 크게 성장한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대비 실적이 좋으니까 반도체가 뭐 YOY 50% 성장했으니까 수출 금액 성장했으니까 무조건 이게 반도체주가 갈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은 조금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이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제 비중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업종들의 시가총액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랐다고.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나 현대차 대형 우량주를 들고 있는 주주 분들에게는 좀 안 좋은 얘기지만 그 외에 대형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소형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또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힘이 많이 약화됐지만 개인 투자분들 많으셔가지고 이제 기관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펀드에 이제 비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를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 22% 이상, 현대차는 3% 이상, 3.5% 이상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는데 전체 시가총액 비중이 줄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는 것도 있어요. 주가가 빠지면서. 근데 이제 그것보다 이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자동차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안 움직이네. 그럼 다른 거로 좀 바꿔야겠다.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걸로 바꿔야 되겠다. 엔터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러면서 조금씩 비중을 줄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안 오르려면 사실은 종목장에는 좀 좋은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목장 유리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SK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오래 쉰 종목이에요. 역시 지금, 조정을 좀 오래 받았던 네네네. 종목들. 그래서 리포트를 보시고 나서 이 회사가 일단 주린이 분들은 3개월 이상 쉬었다. 근데 바닥에서 좀 꿈틀댄다. 그러면은 사실 매수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가격이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사람들이 이제 찾는 거거든요. 싼 거. 이제 차익 실현할 거 하고, 이제 사람의 본심은 이제 간게 계속 간다라는 게 한 50% 있고요. 이제 많이 오른 거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싼 걸 사고 싶어 하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움직이는 어떤 중대형주 최근에 이제 SK 머티리얼즈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수출주들이 이렇게 이제 재미가 없다 보니까 암만 더 좋아진다 해도 무슨 달라질 게 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주 쪽에 기대를 거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료 쪽이 좀 부각되기도 하고 건설주라든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국내에서 내수주라고 하면 저희가 건설주가 예전에는 수출주였습니다. 얘는 해외 건설을 많이 했었죠. 해외 건설 많이 해서 저가 수주를 하면서 이제 적자가 막 조 단위로 나면서 이제 아예 해외 플랜트 사업을 접어버렸거든요. 접어버려서 이제 내수주라고 거의 보시면 되는데요. 건설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음식료주, 그 다음에 이제 내수주 중에 이제 저희가 컨택주로 이제 알고 있는 백화점, 유통, 홈쇼핑, 이런,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내수주입니다. 물론 저희가 에로나 이런 걸 해서 하긴 하지만 사실 수주랑 좀 반대편에 있거든요. 포트폴리오상. 그렇죠. 그래서 요거 중에 이제 저희가 저가 메리트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가 이제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좀 올라왔고, 그다음에 음식료는 사실은 단가 인상하면서 투자분들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음식료 같은 경우 음식료가 움직이려면은 시장이 좀 안 좋아야 됩니다. 안 좋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장이 좀 지수가 계속 빠지거나 안 좋을 때 경기 방어적으로 사실은 로직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가가 올라가니까 식품 가격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2분기 실적 프리뷰를 제가 봤는데 원가가 오르는 것만큼 가격을 못 올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분기 실적 내용을 좀 잘 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음식료주가 이제 주도주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그런 구간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면, 그럼 제약바이오 올랐죠? 그 다음에 컨택주, 백화점 이미 다 올랐었죠? 그러면 뭐가 남죠? 건설주가 남아요. 그래서 실적 되면서 멀티플 싼 거. 이게 지금 건설주가 올라가는 거고, 또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 이재명 씨가 이제 나오면서 건설 신규주택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기관들이 이제 수주주 줄여서 갈 때가 이제 큰 섹터가 내수주, 건설주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건 모든 후보가 아마 다 내세울 수밖에 없는 공약인 것 같아요. 네네. 주택 많이 짓겠다. 워낙 부동산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건설사도 그렇게 좋을 것이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현재 여러 가지 섹터들을 다 점검을 해봐 주셨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같이 좀 특징 없는, 주도주가 없는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어떤 컨셉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계속 말씀드렸던 그 낙폭과대 업종 중에 뭐가 나중에 오를까를 고민하시는 게 가장 큰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근데 언제 다시 오를 수 있을까를 어떻게 그냥 많이 오른 거 사고서 저희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무책임할 수 있지만 그냥 낙폭과대 있잖아요. 연초 대비 많이 빠진 거 그냥 사가지고 사실 제약바이오도 바닥에서 오르긴 했지만 연초 대비해서는 아직도 뭐 멀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뭐 여기서 뭐 단기로 조정이 나왔다 다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든 많이 빠진 거를 하시는 게 지금은 좀 유리하다. 아니면 아까 뭐 ETF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 투자분들한테 ETF로 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 너무 힘들었어, 6월 달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런 분들 물론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1, 2, 3, 4, 5, 6월 달 쉬는 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지나고 나서 보면은 지수만 올라 있고 본인의 이제 어떤 투자 수익률과 지수와의 괴리가 이제 나오면서 아까 제가 코스피 연초 대비해서 14%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인 수익률을 연초 대비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했는데 14%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시장 대비 언더퍼포먼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가끔 운용 보고서나 이제 투자 그 매니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뭐 300bp 제가 아웃퍼폼 했습니다. 막 이런 말씀은 좀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코스피 대비해서 14%가 올랐는데 제가 제 포트폴리오가 300bp 그러니까 3%가 더 아웃을 해서 더 많이 올라서 17%가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초 대비 이제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주린이 분들이 이제 보실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봤는데 마이너스 10%다. 그러면은 이제 지수가 14% 올랐으니까 2400bp 그러니까 24% 언더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럴 거면 그냥 코스피를 사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나 제약바이오 15, 16년도에 나 되어가지고 나 안 사고 싶어 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게임주도 마찬가지죠. 게임주 그렇죠. 장투하신 분 중에 지금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없을 겁니다.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기엔 좀 부담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기대 수익률은 낮아지지만 빠져봤자 3%, 5% 뭐 지수가 이렇게 막 10%씩 빠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코스닥 같은 경우 레버리지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코덱스 200 뭐 그다음에 요즘에는 되게 좋은 게 뭐 특정 운용사를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티모사가 이제 사모펀드로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여기가 액티브 ETF를 출시를 했어요. 굉장히 이거는 그냥 펀드가 저희가 사고 파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냥 펀드를 사고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ETF가 사실은 운용 내역을 좀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언제 액티브 ETF가 커졌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아크 ETF가 액티브 ETF인데 그렇죠. 사실 홀딩스를 실시간으로 안 깝니다. 예. 그래서 안 보여줍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다 규정상 무조건 매일매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좀 줄어들면 액티브 ETF로 많이 돈이 들어올 가능성, 왜냐면 운용 전략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액티브 ETF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많은 운용사들이 이제 출시를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펀드 매니저분들이 하시는 거라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수단의 하나다라고 시사가 어디예요? 그 타임폴리오라고 하는데 뭐 저랑 아무 관계가 없고요. 네, 대표님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대표님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네, 참고하시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초부터 이제 그 관심을 끌고 있는 게 또 우주항공 섹터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한번 좀 해보죠. 이게 리처드 브랜슨 버진 갤럭틱 회장이 뭐 우주를 한번 날아간다 자기가 직접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오르는 거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긴 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모멘텀이 좀 있죠. 7월 11일 날 버진 갤럭틱이 이제 우주 시험 비행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어렸을 때 꿈으로만 들었던 공상과학 영화에 나왔던 우주를 가는 그런 여행을 지금 부자들이 뭐 줄을 섰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20일 날 블루 오리진이라는 민간 우주 여행사가 또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아마존의 이제 CEO죠. 이번에 은퇴를 하셨죠. 네,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설립한 회사기 때문에 투자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돈을 많이 버셨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신규 사업을 들어간다면 아마존을 했던 사람인데 그럼 투자들의 이제 바이어스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개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제 뭐 인텔리안테크 그다음에 세트레가이 뭐 인공위성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오른 건데 이게 이제 모멘텀이죠. 사실은 그 미국에서 뭐 산업이 발생된다고 해서 다이렉트로 저희가 뭐 수혜 보는 기업은 없지만 그래도 산업이 열리면은 그쪽 관련된 업체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근데 이 우주 산업도 생각해 보세요. 한 2달 넘게 쉬지 않았나요? 예.
그런가요? 예, 많이 셨습니다. 저희가 우주항공 뭐 해서 우주의 시대 아크 ETF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외쳤던 게 제 기억으로는 3월 중순이거든요. 예. 맞아.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종목들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실망스럽다. 뭐 네, 이런 네, 뉴스가 네. 또 나오기도 맞습니다. 했고. 예. 그래서 3월이니까 3월부터 지금 보면은 거의 지금 7월 달이지 않습니까? 3개월을 넘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다만 이제 항상 제가 이제 투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전에 오른 게 뭐 100 정도 올랐다면 그거는 처음에 어떤 산업이 굉장히 성장성이 높대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100까지 올라요. 진단키트 100, 처음에 100 오른 것처럼 코로나 무섭대 100까지 올라지만 그 고점이 계속 낮아집니다. 사실 이번에도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처음에 어떤 우주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100 정도 올랐는데 그럼 이 정도는 전고점은 가겠지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투자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요즘 다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춰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점점 낮아지죠. 나 20%인데 결국 20% 도달 못하고 나는 20% 찍고 다시 내려오니까 나는 그러면 15%는 이제 팔아야겠다. 그럼 그게 자꾸 누적되면은 이제 3% 뛰기, 5% 뛰기 하면서 저희가 계속 같이 힘들어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우주항공 테마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워낙 이 테마주들의 특성이 확 오를 때는 올랐다가 또 확 꺼지고. 그래도 실체는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을 저도 뭐 면밀히 다 보진 않았지만 뭐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상장 이후부터도 많이 봤던 회사거든요. 뭐 실적이 단기적으로 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해상 쪽 관련돼서 이제 뭐 안테나를 만드는 인공위성 수신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인데 당연히 뭐 크루즈선이나 이런 쪽이 전방이 있으니까 안 좋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원앱이라는 업체가 이제 스타링크 대신해서 나온다는 얘기 하나만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어서 사실은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은 뭐 애널리스트가 좀 추정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죠. 이제 꿈의 영역이죠. 네. 하여튼 그거는 리스크로 봐야 되는 것도 그렇죠. 분명한 이제 거죠. 그런 거를 투자하실 때 주린이분들이 고민하시는 거는 지금 시장이 사실은 뭐 이렇게 저희가 3월달에 금리가 오르다처럼 막 흔들리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이럴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을 봤는데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이 모두 다 파란불이다. 그럼 결국에는 뭔가 리스크 이제 저희가 이제 온 모드라고 하는데 뭐 많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쓰시는 말인데 이제 뭐 위험을 회피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멀티플이 높은 것들부터 먼저 빠집니다. 그렇죠. 네. 얼마 전 한 2달 전인가요? 그 나스닥 크게 흔들릴 때 금리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그때 보니까 뭐 기술주들 뭐 거의 30%씩 다 빠지더라고요. 뭐 거의 2월 달까지 아크 ETF가 신처럼 받들이다가 저희가 돈나무 누나라고 하다가 갑자기 뭐 3월 달부터 갑자기 돈이 없어졌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변동성이 커지죠. 성장주는 원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물론 가치주도 좋긴 합니다만 결국에 성장성이 있는 거가 주가 상승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면 이런 그 리스크 있는 그 가치를 측정하기가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이 성장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포트 내의 비중을 좀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겠네요. 너무 많은 비중이 아닌. 그럼요. 사실은 지금 뭐 매크로가 크게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원래는 그 이제 절대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지수가 3,300이면 당연히 포트폴리오에 내에서 주식 비중은 왜냐하면 신고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50% 미만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그러면서 기관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위로 계속 사는 모습보다는 오늘 샀다 내일 파는 절대 수익을 챙기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방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다시 코스닥의 매수세들이 좀 들어가면서 이제 중소형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네. 뭐 일단은 뭐 바이오는 일단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말씀드리는 건 신규 다 오른 건가요? 오른다고 그걸 제가 알고 할 수 있으면 좀 네, 제가 뭐 금방 이제 돈을 벌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뭐 저도 이렇게 열심히 분석하는 이유가 결국 투자자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가고 아이디어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IT 중소형주들 많이 쉬었습니다. 사실 뭐 그때 제가 연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파인테크닉스나 뭐 KH바텍 이런 거 빼고는 뭐 KH바텍도 지금 2분기 실적 때문에 못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그건 뭐 폴더블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전반적으로 IT 중소형주 반도체까지 다 쉬었습니다. 예, 삼성전자 쉬면서 걔는 죄 없는 어떤 반도체 중소형주도 많이 쉬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 삼성전자 실적을 볼 때 저희 주디니 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어차피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 해석을 해주실 거지만 이번에는 비메모리 쪽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관련된 얘기가 나온 게 벌써 작년이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뭐든지 빠릅니다. 실적이 돌기 전에도 벌써 비메모리 벌써 갔어요. 예. 저희가 TSMC 뭐 밸류에이션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근데 이번에 실적에 보시면은 비메모리 쪽이 많이 턴어라운드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IT는 보셔야 될 게 주린이 분들이 방향성이에요. IT는 MOM, 그러니까 뭐 제가 나와서 많이 얘기하는 뭐 월별, 그 다음에 분기별 데이터, 그 다음 YOY 그로스보다는 분기별 데이터가 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베이스보다 성장률이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스마트폰 설명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중국이 1분기가 수요가 땡겨져 있고 2분기가 저점이고 3분기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지금이 주가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비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관련돼서 비메모리 사업부가 이제 2분기 대비 3분기 좋아지고 3분기 대비 4분기는 비수기니까 이제 조금 슬로우 되지만 내년도에 YOY로 또 QOQ로 또 계속 올라갈 그림이 나오면 사실 비메모리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뭐 후공정 업체들 오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뭐 TSE나 아니면 관련된 이제 그 뭐 테크윙, 그다음에 LB세미콘, 테스나, 네페스 다 뭐 AP든 CIS든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하면 AP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핸드폰에 보면은 이제 칩셋이죠. 예, 핵심되는 칩셋, 요거를 이제 후공정하는 업체들이고, 이제 CIS는 뭐 테스나 같은 경우인데, 뭐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 저희가 뭐 이미지 센서 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후공정하는 업체, 뭐 어주로 하는 업체인데요. 뭐 이런 후공정하는 어떤 비메모리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라고 해서 조금 바닥에서 모멘텀을 좀 받지 않나.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서 좋은 그림을 그려주면 전자가 오르는 게 아니고 이 업체들이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이 회사들은 사실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입니다. 정말 장기 투자하셔도 돼요. 요 정도는. 예, 보고 계시다가 뭐 단기에 너무 오르면 못 쫓아가겠지만 올해 대비해서 내년 그림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소형주를 항상 말씀드릴 때 제가 항공주 말씀드리면서 여름부터 오를 겁니다 했는데 이미 아이디어가 다 끝나버려서 한국 사람 너무 빠릅니다. 지금부터 중소형주 볼 때는 무조건 내년을 봐셔야 돼요. 물론 2분기 실적도 좋아요. 뭐 3분기도 실적이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내년 그림이 없잖아요. 내년 만약에 3분기를 피크아웃으로 내년 실적이 없으면 그 주식은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이번에 삼성전자의 그 목표 주가가 좀 하향 조정이 됐는데 네네. 서브 반도체가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네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관점을 놓지 않는 것은 비메모리 반도체의 약진 혹은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이제 많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이제 이익적인 거는 좀 적죠. 왜냐하면 그쵸. 12조 중에 만약에 이번에 비메모리가 뭐 BEP 정도 되고 3분기 때 1조 정도 나온다고 쳐도, 그러면 뭐 3분기 성수기로 가면 18조 정도, 뭐 15조 18조 나올 거거든요, 2분기 대비해서. 근데 1조입니다, 영업이익 기여도는. 그러면 전체에서 10%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어떤 회사를 보실 때 주린이 분들이 어떤 회사의 매출액이 매출액이든 영업이익이든 100이 있는데 그 회사의 어떤 변화가 있어서 실적에 기여하는 게 30%가 넘어갈 때 밸류에이션의 변동이 돼요. 물론 주가는 먼저 반영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좀 편하게 설명해 드리면 12조 중에 비메모리가 3조 이상 되면 완전 비메모리 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약하다. 그럼 공부를 지금 좀 미리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정말 삼성전자의 릴레이팅이 일어날 것이다. 레벨업이 한 단계. 뭐 제가 삼성전자를 보시는 어떤 섹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TSMC처럼 밸류에이션을 줘야 된다는 로직에 가까워지려면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계,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삼성전자가 아닌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그렇죠. 대해서 예.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네. 이 중소형주들, 네네네. 여기에 관심을 갖자.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자, 이번 주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중소형주들, 뭐 지금 말씀하신 이것도 괜찮은데, 네. 지금 이제 아까도 유럽에서 경기 재개주들이 이제 다시 좀 각광을 받았다 얘기하셨으니까, 네네네. 과연 컨택트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되는 것인지, 네. 이 부분을 좀 한번 짚어봐 주시죠. 일단은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뭐 오늘 그 한투에 네. 박소연 연구원님께서 주식 전략을 담당하고 계시죠. 나오셨는데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늘어나니까 저희가 이거 텍트주 다시 어떻게 보면 어려워진 거 아니야? 경제 우리 여행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시면 사망자가 별로 이렇게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포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가는 먼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차트를 다 준비해 오진 못했지만 다시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저희 대화로 돌아가면 가격 조정을 보인 텍트주는 지금부터 약간 장기 투자 해볼 만한 구간입니다. 다만 항공, 여행, 엔터 중에 엔터는 이미 조정이 없었죠. 많이 올랐죠. SM을 필두로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잘 나와야 제가 볼 땐 본전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뭐 이게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주린이 분들이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래 뭐 SM이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250억인데 300억 나왔대. 와 이거 나 사야겠다. 중요한 건 주가가 올라 있어요. 그러면 반영이 먼저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엔터를 그럼 빼죠. 저희가 이제 텍트주 중에 엔터를 빼면 왜냐면 텍트주 중에 엔터주는 1분기 때 실적이 좋았거든요. 네. 1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항공주 중에서는 대한항공밖에 없고요. 대한항공이 실적이 좋았던 건 화물 때문이었고 화물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과 그 다음에 그 아시아나항공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죠. 뭐 이런 업체들이 실적 시즌에는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바닥에서 좀 기관들이 이제 텍트주를 사시는 모습이고 하나 투어주는 조금 약간 제가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 시즌에 2분기 실적 안 됐는데 실적 안 좋더라고 해서 빠져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사실 뭐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주식을 막 풀로 막 예전에 저희가 텍트주 올라갈 때처럼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하나투어 최근에 올랐던 거 막 저희가 약간 기관들이 미친 듯이 사고 막 이럴 때는 너무 기관들이 이제 없다가 이제 채운 거죠. 지금 다 조금씩은 들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전 같은 랠리는 안 나오지만 그럼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사야 될까요? 저희가 싸게 사야죠. 싸게 사야죠. 싸게. 예. 하여튼 싸게 사야. 예, 싸게 사야 주식은 편한데 이제 뭐 사람 마음이 다 제가 말씀은 저도 이렇게 드리지만 이게 뭐 이제 뭐 100% 싸게 사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거는 항공주 중에서는 뭐 제가 그때 LCC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LCC가 또 무조건 적자거든요. 안 봐도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CC보다는 뭐 대한항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행주도 하나투어나 뭐 인터파크나 요 2개 정도만 이제 바닥에서 기관들이 조금씩 사시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거는 이제 내년도 1분기까지 보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장기 투자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하다 이제 이 얘기신데 참 호텔신라는 어떻게 보세요? 호텔신라는 면세점이 데이터가 다 좋아요. 사실은 주가가 빠지면 안 됐습니다. 근데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아니죠. 좀 애중간하게 지금 빠져 있는데. 저는 지금도 뭐 괜찮은, 왜냐면 주가 기간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건 항공주랑 명세점이거든요. 사실 엔터는 그 제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엔터는 구조조정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항공주랑 면세는 구조조정이 나왔거든요. 하긴 면세점들 몇 개 다 문 닫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임대료 때문에 적자 나던 거기를 지금 임대료 아니 매출이 안 나오는데 뭐 어떻게 임대료를 내냐 하면서 이제 임대료를 깎는 모습을 이미 보여줬고 이게 실행에 옮겨져 있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약에 실제로 매출이 크게 발생되면 원가나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이익이 크게 나니까 주가는 먼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말씀하신 그 호텔신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텍트주를 사야 된다면 뭐 하나투어, 뭐 대한항공, 뭐 인터파크 뭐 이런 거죠. 우리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저 윤 대표님이 딱 한 종목만 산다 그러면 뭐 사겠어요? 저는 스몰캡을 좋아하니까 뭐 인터파크를. 인터파크? 네, 인터파크를 좀 왜냐하면 최근에 빠지질 않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뭐 스몰캡 애널리스트 출신인데 인터파크 잘 모릅니다. 그냥 이제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수익률 면에서 그게 가장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네. 지수가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장이 빠져도 종목은 그래도 조금 영향을 좀 덜 받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죠. 오늘 우리 윤 대표님이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주린이에게 도움이 되는 팁을 하나 가져오셨다라고 했는데 어떤 건가요? 그 뭐 제가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엄브레라 리서치가 아직 뭐 공식 오픈 전이긴 하지만
어떤 PB나 VVIP 분들만 하니까 좀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주리님은 제가 나와서 사실은 저도 이제 좀 의미 있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뭐 제 친구들 유튜브에서 많이 출연하는데 정말 귀에 쏙쏙 박히게 쉽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2주 전에 바이오 업종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포트폴리오상 제가 바이오를 몰빵이라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바이오를 그때는 주가가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100을 투여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2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사실 오르면서 이게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팁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펀드나 이런 거를 실제로 했을 때 주식을 매일 조금씩 팝니다. 예, 저희가 볼 때는 기관이 막 10억씩 파니까 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팔지, 무슨 악재 있나 이러지만, 기관이 막 300억씩 사가지고 들고 있는 종목들은 매일 30억씩 이렇게 팔아요. 차익 어느 정도 올랐다고 생각되면. 바이오가 지금 약간 애매하죠. 완전 바닥이라고 할 수도 없고, 가격은 올랐으니까 더 가기에는 모멘텀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부터 기관들은 이제 차익 실현에 매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주 전에 바이오를 말씀드렸을 때 100을 사셨다. 근데 지금 차익 실현을 계속 조금씩 해서 이제 주식 비중 예를 들어서 다 파셨다고 생각을 해보면, 근데 내일 보니까 바이오가 다시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면서 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바이오가 다시 또 가는 겁니다. 수주가 또 안 되면서. 이럴 때 내가 다시 사야 되는 금액이 100이면 안 됩니다. 100을 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100을 사셨으면 당연히 한 20%만 수익이 났다고 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가 12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스노우볼 이펙트를 생각하면서 120을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절대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거면 주가가 올라 있잖아요. 여기서 더 갈 때는 제가 욕심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밑에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카오를 가지고 왔어요. 예. 뭐 여기서 많이 사면 정말 좋은 그림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막 자기가 막 가진 영혼을 실어서 산 사람들은 사실 많이 있진 않을 거예요. 장기 투자자가 아니면요. 그럼 제가 얘기한 아까 바이오 100이 이제 이 구간을 생각하는 겁니다. 네. 100이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게 150, 50% 정도 올랐다고 해서 150을 팔았다. 아, 근데 나 카카오는 어차피 카카오의 장기 그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을 여기 이제 이렇게 빠지면 또 이렇게 사고 싶으시잖아요. 네. 여기서 150을 사시면은 힘든 구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만약에 원칙, 뭐 이건 저만의 원칙이긴 합니다만, 100을 샀는데 150을 팔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100이 원래 원금은 100인데 원금은 100이다. 이제 그럼 올라서 절대 150 100 이상은 사지 않고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러니까 여기를 더 뚫고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은 절대 100 이상 사지 않고 50 정도만 삽니다. 50 정도만. 예, 그럼 50 정도 샀는데 이게 20% 손실 났어요. 그럼 10%밖에 안 잃었거든요. 저는 전체에서 150, 그러니까 50을 벌었다가 10만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다가 차익 실현을 정말 잘하셨어요. 장대 연봉 나올 때 아 이거는 오바다.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셔가지고 50% 수익을 딱 나셨는데 다음날 많이 빠지니까 이거 내가 잘 많이 투자한 종목인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서 사실 이런 경험이 제가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거나 이럴 때 좀 약간 뭐 펀드 매니저들끼리 약간 자기네들끼리 좀 얘기를 하는 게 좀 있습니다. 많이 먹은 종목은 절대 다시 사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시 사면 또 다시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제 그래도 제가 주린이분들한테 뭔가 좀 아이디어를 하나 정도는 드릴 수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업종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해드리면, 여기가 100이었고 여기가 150에 파셨는데 여기로 올 때는 그래도 20에서 30만 들고 가죠. 왜냐면 저희가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거든요, 주식이.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올 때 100을 채우신다는 개념, 느낌으로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예, 분할 매수. 그래서 저기 뭐 여러 유튜브에서 말씀 강조하는 게 분할 매수하고 매도는 뭐 한꺼번에 하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분할 매수가 가장 중요하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재매수하는 시점에서 있는 거를 또 100을 다 투자하는 경우는 또 그만큼 큰 수익을 얻겠다, 수익률을 높이겠다, 이 생각인데 이거를 욕심을 버려라. 네, 네. 50 정도만 던져라. 네. 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절대 수익 펀드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베팅을 할 때는 나름대로 뭐 이러저런 이유를 가지고 확신이 있으니까 오를 것 같으니까 하죠. 떨어질 것 같은데 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게 우리 생각대로 가지는 않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참 최고점을 코스피가 찍은 날이지만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별로 힘이 없는
하루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7월 6일 장 마감 후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이렇게 풀어주신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곧 이어서 쿼터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님과 함께 또 주식시장의 이모저모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국내 최초 로보 어드바이저 자산운용사죠. 쿼터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한미 주식시장이 화랑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지수는 올라가니까 네. 뭐 느끼지는 못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지금 이게 우리만의 어떤 개인 투자자들만의 어떤 생각인가요? 아니면 기관들도 다 비슷한 생각인가요? 비슷하게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환경 자체를 느끼는 게 다 비슷할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현재 시장 환경이 굉장히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체감하진 못하지만 지수는 계속해서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환경이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지난 3분기 이후에 그래서 줄곧 데이터 분석상 시장은 굉장히 좋다. 우려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트리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악재들은 굉장히 뭐 산재해 있지만 그래도 시장은 계속 줄곧 우상향할 거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써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실제 대부분의 운용 상품들 아니면 자문을 하고 있는 상품들은 굉장히 양호한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로 미국 쪽에 투자하고 있지 않나요? 미국에 상장된 ETF 혹은 한국에 상장된 ETF를 활용하고 있고요. 주로 ETF? 네, ETF 위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많은 리스크들이 산적해 있다. 사실 저는 없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산적해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리스크 위험성 그게 어느 정도 크기의 어떤 리스크 요인인가 이걸 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때요? 사실 뭐 지금 현재 단계에서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현재까지 분석된 결과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사실 백신 접종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우호적인 환경에서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굉장히 좀 전염성이 강하다. 두 번째가 그러다 보니까 입원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입원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경기의 하반기에 있어서 변수가 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차이점은 그 치명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치사율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100%는 아니겠지만 접종을 맞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의 예방력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를 다시 재봉쇄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뭐 전일까지 나왔던 뉴스도 그렇고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경제를 재개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하반기 경제 정상화에 있어서 일정 수준 좀 그 속도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은 되지만 방향성을 바꾸는 요인은 아닌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간밤에 보니까 유럽 그 증시가 뭐 경기 재개주들이 뭐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좀 앞전 시간에.
이 얘기는 결국 콘택트 경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우려가 적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우리가 가장 심하다고 생각되는 유럽에서. 네네. 뭐 그리고 아침에 뉴스 보니까 영국에서도 뭐 마스크 벗는 날 딱 정하기도 하고 네. 이런 거 보면은 괜찮은 건가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네네. 현재 분위기는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거의 코로나 종식 선언에 가까운 얘기들을 했고 해서 현재 속도로 이제 뭐 백신 접종이 올라가면 뭐 델타 변이 같은 좀 새로운 것들이 튀어나오지만 않는다면 코로나는 하반기 정도에는 종식을 이제 선진국에서 먼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눌려있던 컨택트 주식 아니면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글로벌 증시, 뭐 글로벌 증시가 좋아야 결국 한국 증시도 좋은 거니까 이 증시가 앞으로도 더 상승할 거로 보세요? 아니면 조금 뭐 횡보를 할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하락할 걸로 보세요? 저희 쪽에서는 뭐 연말까지 뭐 3개월, 6개월 이런 전망을 미리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유는 이제 매월 말까지 입수되는 데이터를 가지고선 저희는 매월 초마다 신호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저희도 한 3개월, 6개월에 걸친 중기적인 데이터의 그 셋들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미리 미루어 짐작컨대 현재 하반기까지 시장은 추가적인 추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펀더멘탈에 딱 집중을 했을 때 경기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 기업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이 말씀을 연초 이후부터 줄곧 하고 있는데 실제 시장도 그 펀더멘탈을 반영하면서 꾸준하게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시는 이제 근거들, 시그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어떤 것들이에요? 저희 시그널은 뭐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을 놓고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입니다. 결국 매크로 관련된 변수들인데 얼마나 이제 경기의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상승 국면으로 이어지느냐 이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입수해서 그 신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 이익입니다. 물론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됐지만 지났던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실적을 추정하고 있는지 추정치들, 그것도 이제 기간마다의 추정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 이익들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앞으로도 한 40% 가까운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점 아닌가 하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을 갖고 있는 그 기본 원인 자체가 기업이 여기서 추가적인 성장을 할 것인가 이익이 그 얘기인데 추가적인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이 가격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게 결국은 투자 심리, 센티먼트 관련된 거랑 가격의 흐름이라고 보는 모멘텀인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낮습니다. 지난 6월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장 조정을 우려했는데 6월 중에 1% 이상 지수가 급등락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현재 변동성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고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두려울 수 있지만 사실 관측되는 위험은 굉장히 낮은 환경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장세도 사실 좀 밋밋하고 네. 그렇게 그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어떤 주식들이 그렇게 크게 오르는 경향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망하게 되는데 미국 시장도 좀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요즘 이렇게 뭐 밋밋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 투자했는데 네. 왜 이렇게 못 가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총 상위를 형성하고 있는 아마존 아니면은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알파벳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올해 들어 눌려 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시장이 안 가는 것 같다 느끼시지만 중소형 주식들 그리고 가치주 주식들이 굉장히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시장을 끌어가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시장이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 시장의 온기가 곳곳으로 퍼져서 지수 자체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 증권가의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실적 장세.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성장주, 가치주 가리지 말고 실적 좋은 게 장땡이다. 네. 지금 이 얘기인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실적이 정말 괜찮아질 만한 어떤 섹터 뭐 이런 걸 보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어디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 쪽에서도 이제 실적에 대한 추정치 전망이나 분석들을 하는데 올해 연초 이후로 끊어놓고 봤을 때 이익 추정치가 가장 많이 올랐던 데를 하면 에너지하고 소재 업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를 생각하면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크게 감익됐다가 올라왔기 때문이고요.
코로나 기간을 포함을 해서 2년 동안 가장 그래도 이익 추세가 견조하게 올라온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결국은 IT입니다. 이제 IT와 커뮤니케이션스 섹터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든 당선 이후에 특히나 이제 대장 기술주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신데 실제 이익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거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뭐죠? 그 반독점 규제 네. 이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애플이 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아마존이 됐든 네. 애플이 됐든 이거는 완전히 사라진 악재인가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바이든 같은 경우가 지금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집권한 첫 해보다는 두 번째나 세 번째 해에 이거를 강하게 추진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올해의 이슈라기보다는 2022년이나 23년에 재부각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번에 이제 1조 달러 안 되게 이제 그 인프라 사업에 대한 그 자금 규모가 네. 확정된 거죠, 그게? 네. 예, 예,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기대를 갖고 있던 바이든표 친환경 사업들, 이 사업 자금이 다 빠져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배터리, 전기차 보조금이 됐든 배터리 뭐 충전소가 됐든 이러저런 것들이 빠져서 뭐 사실 지금 현대차라든가 기아 이런 쪽에 주가가 흐지부지한 것도 그런 데서 온 이유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이것이 완전히 그 사라진 건 아닌 건가요? 추가적으로 뭔가 또 뭐 인프라 사업 규모를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네. 1차로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3차에 걸쳐서 인프라 투자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재정에 관련된 이슈인데 지금 7월 말까지 지금 부채한도 협상이 앞두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학의 차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합의를 이뤄내는 데 있어서 진통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했던 것보다 좀 숫자가 낮게 나온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겠지만 순차적으로 진행될 거라 보고 있고요. 가격이 빠지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나올 수 있는 인프라에 관련된 그 재정안을 크게 보았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리적인 요인 외에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뭐 사실 뭐 그 어떤 분은 그냥 좋은 종목을 담으면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거시적으로 지금 왜냐면 달러 강세가 되다 보니까 뭐 신흥국, 우리가 뭐 신흥국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자산들을 팔아서 미국으로 가서 투자하는 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달러 강세일 때의 어떤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도 이제 뭐 금리 인상 곧 다가오고 있고 이제 미국 주식으로 좀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슬슬 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그다음에 미국 ETF 전문으로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굉장히 좀 세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동학개미 외에 서학개미라는 세력들이 굉장히 커졌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홈바이어스라고 하는 국내 주식에서만 바라보는 걸 떠나서 이제 미국 주식을 좀 폭넓게 투자하시는 부분들이 확산되는 건 굉장히 반가운데 그렇다고 그것이 꼭 미국의 주식이 무조건 한국 주식보다 우월하다 이걸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좀 골고루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굉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에 대한 분산 아니면 자산에 대한 분산 굉장히 고려하시면서 폭넓게 투자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 비중을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늘 말씀드리는 게 홈바이어스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아니면 한국 채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지만 선진국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짜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뭐 많게는 한국 주식을 3, 선진국을 7로 배분하고요. 더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 8대2 정도로 선진국 위주의 배분을 좀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개별 종목보다는 이제 ETF를 선호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선호하는 섹터 혹은 ETF는 어떤 겁니까? 이번 달에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작년 말부터 저희가 7개월에 걸쳐서 가치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베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치주 관련된 ETF들을 담아왔었는데 이번 달 신호에서 가치주 신호가 종료가 되고 성장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업종보단 스타일의 변화가 굉장히 컸는데 스타일에서는 성장주 관련돼서 이제 뱅가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VUG라든지 아니면 스몰캡 중에서 이제 스몰캡 성장주 이런 성장 컨셉의 그 ETF들을 많이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전통적으로 저희가 XLK라고 하는 IT 관련된 섹터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은 재미없게 느끼실 게 대형 그 나스닥이나 아니면 대형 기술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종목을 투자하진 않지만 ETF 자체의 성과를 어지간한 대형주랑 비교해도 누적 성과에서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업종을 대표하는 ETF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성장주 ETF, 성장주, 네. 기술주. 우리가 근데 보통 그 기술주 ETF 하면 뭐 QQQ라든가 이걸 네. 그냥 아크라든가 네. 요 정도를 그렇게 떠올리잖아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게 XLK, 네. XLK 네. 좀 생소해요. IT 섹터 ETF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나스닥 지수를 이제 따라가는 ETF로 SPY라거나 스파이랑 같이 이제 S&P 500이냐 나스닥이냐를 많이 활용하는데 XLK는 이제 S&P 500 중에서도 11개 업종으로 구분되는 긱스 구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IT 업종으로만 분류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상당 수준 나스닥과도 겹칠 수는 있지만 조금 분류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많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그 다음에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ETF, QQQ 같은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들어가서 수익률도 그렇고 뭐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 있을 네. 수 있거든요. 네네네. 왜 네. 쉽게 얘기해서 QQQ보다 XLK를 선택하셨는지. 네. 아마 이제 익숙함의 차이인 것 같은데 XLK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QQQ랑 비교했을 때 물론 QQQ가 더 크겠지만 뭐가 차이가 있냐면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는데 나스닥이 100% IT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스닥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은 복제한 게 QQQ면 이 XLK라는 종목은 순수하게 IT 관련 업종만 투자하는 섹터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섹터를 여러 개로 분산해서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분류 기준은 11개 정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업종 구분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지금 IT 섹터만 딱 집어서 여기다가 이제 틸팅이라는 표현으로 여기에 좀 강조해서 투자하고 싶다고 했을 땐 어떻게 보면 QQQ보다는 XLK가 조금 더 정교하게 IT 업종에 투자하는 ETF가 될 수 있고요. 예, 그거는 이제 어떻게 전략을 사용하냐에 따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XLK는 지금 바로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는 어떤 레벨인가요? 아니면은 좀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가요? 가격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 쪽에서는 여전히 포트폴리오 상에서 중심 종목으로 사용할 정도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굉장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제 투자를 했어요. 이런 뭐 ETF가 됐든 뭐 종목보다는 ETF시니까 ETF를 투자를 했다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사는 것도 어렵지만 파는 거를 정말 어려워해요. 네. 매도 타이밍. 근데 우리가 ETF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로 그 뭐 QQQ 같은 경우는 뭐 10년 수익률, 뭐 5년 수익률 따져보면은 뭐 1년에 10몇 %씩 되니까 그냥 들고 있으면은 계속 돈 벌어온 거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ETF도 약간 단기적 트레이딩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ETF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질문이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지수를 따라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IT 지수를 따라가든 뭐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든 그 지수 종목이 아닌 지수를 사는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도 가능하고 오랫동안 뭐 보유할 수 있는데 ETF는 보면 이제 상장돼서 거래되는 일종의 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트레이딩이 쉽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ETF는 하나의 툴일 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수의 매력도가 끝났다. 아니면 아까 제가 가치를 정리하고 저희가 성장으로 선회한 것처럼 스타일에서의 변화가 나타난다. 아니면 특정 업종이 계속해서 안 좋고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굉장히 손쉽게 매도하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바로 ETF입니다. 그래서 ETF는 뭐 단기 트레이딩용이냐 아니면 장기 투자용이냐 둘 다 맞는 것 같고요. 장기 투자를 위해서 ETF를 광장 손쉽게 지수를 복제해서 보유하고 있을 수 있고 대신 구간에 따라서 굉장히 손쉽게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장점이 다 결합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매도를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샀어요. 네. 좀 쉽게 네. 어떤 상황이 되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그 상황은 사실 ETF여서가 아니라 그 시장 아니면 그 들어갔던 그 업종이 어떤 지수를 추적하냐에 따른 건데 그 지수가 추적하고 있는 그 매력도가 둔화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11개 업종이 있다고 봤을 때 저희 쪽에서도 그 업종에 관련된 그 포워드된 그러니까 미래의 이익이 얼마나 나올지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익이 계속해서 둔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지수, 그 시장 자체가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때가 나올 타이밍이 되겠고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섹터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IT 섹터니까 이게 네. 예를 들어서 XLK라는 면은
이거의 어떤 이익 성장률 네. 혹은 이 상승률 같은 것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졌을 네. 때 그때가 이제 매도 시점이다.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것들을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지금 금리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기 때문에 금리는 추가적인 상승이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성장주로 선회하는 모습이 그렇죠.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과격하게 다시 부각이 되면서 금리가 2%대로 솟구치고 있다. 이 얘기가 됐을 때는 대형 기술주가 영향을 받을 거고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익이 감익이 될 거고요. 매크로 환경이 변할 겁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부분들이 IT 업종이 굉장히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이럴 때 XLK를 매도를 하고 그 당시에 옮겨갈 수 있는 방어적 섹터나 아니면 배당이 꾸준히 나오는 업종 이런 걸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거죠. 아,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기술주들은 그 금리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이 금리 얘기가 불거지게 되면은 네. 이때도 매도 시점이 되겠네요. 네, 그런 변수들이 될 겁니다. 지금 법인세 인상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뭐 변수가 되진 않을까요? 현재로서는 법인세 인상은 연초에 지나갔던 변수인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큰 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가치주 중심으로 투자를 해오시다가 이번에 이제 시그널이 나오면서 스타일을 이제 기술주 쪽, IT 기술주 쪽으로 이제 좀 바꾸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그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변화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신 거죠? 가치주와 성장주 중에 상대적인 강도를 결정하는 내부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을 구성하는 변수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변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에 대한 것들이 첫 번째일 건데 금리는 일종의 피크아웃, 고점을 형성하고 조금 내려가는 쪽으로 하향 안정이 되고 있다라는 면에서 가치주의 일방적인 강세 가능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성장주의 반등 가능성이 높게 집계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적 관련된 부분들도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에 걸쳐서 봤을 때 포워드라고 하는 미래의 이익을 땡겨서 추정했을 때 가장 좋은 건 IT 업종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은데 가격이 눌려 있다 보니 가격 매력도가 높이 측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는 일부분 가치주가 그동안 랠리를 보여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금리의 향후 전망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신호가 바뀌면서 이제 상대 강도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치주라든가 무슨 수출 대형주 같은 네. 이런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우량주로 보는 것들 이거보다는 그것이 IT 쪽의 기술주들이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상승률이 됐든 이익률이 됐든 더 나을 것으로 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네, 상대적으로는 그럴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미국 쪽의 어떤 변화들을 보면서 내리신 판단일 텐데 네. 한국의 투자자들도 똑같이 한국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한국 시장도 그렇게 봐야 될까요? 큰 그림에서는 연동이 될 것 같은데요.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아직 뭐 금리 인상 안 하는데 한국은 연내 금리 인상이 확실시 그렇죠. 되는 것처럼 거기다가 두 번째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뱅가드의 성장주 ETF를 말씀드렸는데 가치와 성장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가치주와 성장주를 바라보는 잣대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적정 가치 대비 좀 싸다라고 하면 가치주로 보거나 아니면 비싸더라도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면 성장주 좀 이분법적인 판단들을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 가치주와 성장주의 그 개념을 한국에 갖고 들어와서 소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 그 결과값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적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상대로 투자하는 이 투자자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투자 전략, 그러니까 어떤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하반기에?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 코로나 이후에 좀 각광을 받았다가 지금 잠시 눌려있는 그 글로벌리 봤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형 성장주들, 그러니까 IT 관련된 종목들이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을 계속 권고를 해드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일정 수준 눌려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차세대로 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대형주들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의 대형주들에 비해서 한국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시총 상위주도 굉장히 작은 수준에 속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소형주에 포커스를 두거나 아니면은 좀 소위 대박을 노리는 투자보다는 급등주들 찾는 거? 밈주식이라고 하죠. 밈주식. 네. 실적이 굉장히 담보가 돼 있고 탄탄하게 3년에서 5년 연속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나 이제 향후에 이익의 가식성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필터링이라고 하는 좀 축약을 해가지고
본인만의 그 투자 대상군을 많이 좁히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한국은 한국의 시장에 맞는 지금 얘기한 기준으로 투자 그 대상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미국에 맞는 지금 그런 네. 어떤 섹터 ETF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 현재 상황에서는.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시장이 워낙 그 어렵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 헷갈리시고 재미도 없고 네. 그렇다고 나가자니 좀 섭섭하고 참 애매한 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밈 주식 같은 게 막 떠오르는 것처럼 네. 미국도 막 이런 현상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의 네. 어떤 그 쏠림 현상 같은 거. 네. 그런 거 보면 또 액티브는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여튼,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점점 더 주식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작년 생각하시고 들어오신 네. 분들 정말 힘들죠, 지금. 맞습니다. 작년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그 기존 투자자보다 신규 투자자의 비중이 한 7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을 경험했던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기대 수익률 자체가 다릅니다. 그죠. 주식하는데. 올해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기대 수익률이 합리적이신데, 작년에 급등장을 경험하신 분들은 내가 뭔가 들어가면 기본이 30% 이상을 보시니까 거기서 오시는 좀 체감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물렸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회복이 되고 이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근데 맞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한 번 물리면 아주 몇 년 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정말 종목 선정이라든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스터디를 먼저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리 이 주식시장의 상황도 좀 살펴봤고요.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접근하는 게 좋을지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글로벌 자산 배분 전문 커터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아주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되네요. 뭐 항상 그렇듯이 장은 또 내일 열리죠.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 시장에 머물고 있는 게 결국은 살아남는 길이다라고 말한 어떤 분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하여튼 계속 생존해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